목사님께 커피 선물하면 100% 성공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 목사님께 뭔가 소소하게 드리고 싶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럼 괜찮은 커피를 한 잔 가져다 드려보세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목사님이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실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 전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사탄의 음료라 불리던 커피에 직접 세례를 준 순간부터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볼테르와 루소가 커피 마시며 토론한 내용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카페에서 명곡을 작곡했다는 이야기까지.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유럽 문명을 바꿨고 왜 기독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된 커피의 대장정을 따라가 보시죠. 1. 목사님은 왜 커피를 좋아할까? 목회자들의 일상 속 커피 사랑 이야기. 여러분, 혹시 교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분명 이런 장면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 한 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신방을 다니시며 성도, 가정에서 건네받는 정성스러운 커피 한 잔 말입니다. 왜 유독 목회자분들은 커피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목회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하루는 새벽 기도회로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이때 목사님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귀한 동반자입니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도 커피의 역할은 특별합니다.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 평균 15시간에서 20시간을 투자합니다.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주석서를 뒤지며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커피는 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목회 상담에서 커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고민에 빠진 성도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일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커피 한 잔은 목사님과 성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독서와 커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서적부터 철학서, 문학작품까지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 자신의 영적, 지적 깊이를 더해 나갑니다. 조용한 서재에서 책장을 넘기며 마시는 커피는 지적 탐구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줍니다. 또한 커피는 목회자들에게 있어 성도들과의 소통 도구이기도 합니다. 딱딱할 수 있는 목회 상담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시작하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교회 카페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커피 한 잔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커피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커피는 목회자들의 영성 생활과 목회 사역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소중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목회자들의 커피 사랑이 단순히 현대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와 커피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커피가 유럽에 전해진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커피와 기독교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서구 문명에 미친 놀라운 영향까지 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커피가 어떻게 유럽 대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행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커피, 유럽에 어떻게 전해졌나? 에티오피아에서 유럽까지 커피의 대장정.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고 있는 이 커피 한 잔이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커피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고원지대에서 출발해 유럽 대륙의 화려한 궁전과 카페까지 도달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된 커피는 9세기 무렵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져 처음 재배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농부들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커피 열매를 끓여서 죽이나 약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음료로 발전하게 된 것은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6세기쯤 에티오피아가 아라비아 남부 지역을 침공하면서 커피가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역설적으로 커피 전파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비상식량으로 가져간 커피가 아라비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단 예멘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커피는 15세기부터 단계적으로 아랍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커피는 단순한 약용식물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알코올을 금지하는 이슬람교에서 커피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소중한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유럽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파 경로는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거쳐 요르단, 아카바 항,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를 지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항으로 이어졌고, 두 번째 전파 경로는 요르단 아카바 항에서 시리아 다마스쿠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유럽에 최초로 커피를 소개했는데 이때가 1616년이었습니다. 17세기에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 커피가 최초로 유럽 대륙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방과의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런 베네치아 상인들의 상업적 감각이 커피를 유럽에 안착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유럽 정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유럽인들은 커피를 매우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음료라는 이유로 경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단의 음식이라고 하던 유럽 쪽의 생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적 대립이 첨예했던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기억이 생생했고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입으로 종교적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의 음료로 인식된 커피는 당연히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기독교 성직자들은 커피를 사탄의 음료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검은 색깔, 쓴맛, 그리고 무엇보다 이슬람에서 온 음료라는 점이 그들에게는 불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8세가 너무 훌륭한 음료라고 커피에 세례를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인식이 되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최고 권위의 가톨릭 교황이 직접 커피를 맛보고 이렇게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놔둘 수 없다며 커피의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커피는 사탄의 음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료로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황의 승인 이후 커피는 급속도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의 저택에서, 부유한 상인들의 집에서, 그리고 곧이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커피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커피는 담배, 와인과 함께 근대 유럽 문화를 형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온 담배, 구대륙의 전통적인 와인,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에서 온 커피가 만나 유럽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커피는 기존의 알코올 중심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는 곧 유럽 사회의 토론 문화, 지적 활동, 상업적 거래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이 지점, 커피가 어떻게 유럽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숨은 엔진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커피가 유럽 근대화를 촉진한 숨은 영웅. 살롱에서 카페로 유럽 지성사의 대전환. 여러분, 혹시 커피 한 잔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오늘은 커피가 어떻게 유럽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숨은 영웅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 사회에는 매우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롱 문화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문화와 지성의 산실이었던 살롱 설란에서 당시의 문인과 귀족들은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공연을 즐기고 춤을 추며 토론을 했습니다. 살롱은 주로 상류층 귀족 부인들이 문인, 철학자, 예술가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해 열었던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이 중심이 된 문화였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논리적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심도 있는 철학적 토론이나 예술적 창작 활동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바로 이때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커피는 술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술이 사람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든다면 커피는 정신을 더욱 맑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깊은 밤까지도 또렷한 정신으로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 창작 활동에 필요한 집중력과 영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커피의 특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이 바로 파리였습니다. 파리에는 1686년 문을 연 르 프로코프로 피아로시오피라는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커피하우스인 카페 드 프로코프는 1686년에 개업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테르, 루소, 디드로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사상과 철학을 토론하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계몽주의의 거장 볼테르와 루소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볼테르가 즐겨 찾았다던 르 프로코프는 1686년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파리에서 영업 중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후에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커피하우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럽 사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족들의 폐쇄적인 살롱 문화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카페 문화로 전환된 것입니다. 더 이상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커피 한 잔의 값만 지불하면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등한 토론, 문화, 자유로운 의견 교환, 합리적 논증을 통한 결론 도출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적 소통 방식들이 바로 18세기 유럽의 커피하우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커피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카페 프라우엔 후버시 AF FRAUENHUBER 1788년 개업 당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기념 연주를 했습니다.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곡가, 화가, 소설가들이 카페에서 영감을 얻고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카페는 예술가들에게 이상적인 창작 공간이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하면서도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은 적절한 소음이 있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창작에 필요한 집중력과 영감을 제공해 주었고 다른 예술가들과의 우연한 만남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과학 발전에도 커피하우스의 역할은 컸습니다. 런던의 커피하우스들은 과학자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뉴턴, 헨리, 후크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학과 물리학의 난제들을 토론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의 많은 중요한 발견들이 실제로는 커피하우스에서의 비공식적 토론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또한 정보 교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신문이 보급되기 전 시대에 사람들은 카페에서 최신 뉴스와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상인들은 무역 정보를, 지식인들은 학술 정보를, 정치인들은 정치적 동향을 카페에서 파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커피하우스가 계급사회의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공간에서 동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영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후에 시민사회 형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던 살롱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살롱을 주최하던 귀족들이 해체되면서 구심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살롱을 카페로 개조하는 것이 유행하여 카페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유럽 근대 문명의 발전을 촉진한 숨은 엔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계몽주의, 과학혁명, 예술의 꽃피움 등 우리가 근대 유럽 문명의 성취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들이 커피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커피라는 음료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런 커피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교회와 커피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기독교와 커피의 놀라운 만남, 그리고 그것이 신학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4. 기독교와 커피, 특별한 인연. 알코올 제약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여러분, 기독교와 커피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커피와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커피가 어떻게 서로를 만나 신학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문화의 독특한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알코올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포도주가 등장하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신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술에 취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수도원 문화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도사들은 금욕적 삶을 추구했고 술은 영성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밤늦게 기도하고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라우데스 찬미 기도를 드리고 하루 종일 7번의 성모일도를 봉헌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을 필사하고 신학 연구를 하고 각종 학문을 연마해야 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구와 필사 작업에는 맑은 정신과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커피는 수도사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술과 달리 정신을 흐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밤새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커피에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수도사들의 금욕적 생활에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커피가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음료라는 수식어가 붙어 중세시대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온 검은 음료라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커피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직접 커피를 시음하게 되고 거부할 수 없는 커피의 맛과 향에 매료되어 커피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둘 수는 없다며 커피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커피는 기독교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음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료로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후 커피는 급속도로 가톨릭 수도원들에 퍼져나갔습니다. 가톨릭 수도원에서 커피의 역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 등 주요 수도회들이 모두 커피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커피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서를 집필하고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헌들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학 발전에 미친 커피의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같은 방대한 신학 저작들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도 수도사들이 밤늦게까지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덕분에 중세 신학이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탄생했을 때도 커피의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개신교에서 커피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보다도 알코올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직접 번역하고 주석을 달고 새로운 신학 체계를 세워나가는 작업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때 커피는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할 때, 필립 멜라니톤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들 곁에는 항상 커피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각성 효과와 집중력이 개신교 신학 발전의 숨은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 목사들에게 커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과 달리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영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커피는 일상과 영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커피를 마셨고 설교를 준비하며 커피를 마셨으며 성도들을 신방하러 가서도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커피는 목사들의 목회 사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갈 때도 커피는 함께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커피를 가져왔고 베르네 주교 같은 초기 선교사들에게 커피는 고된 선교 생활에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커피는 신학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밤늦게 연구할 수 있게 된 신학자들은 더욱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더욱 정교한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등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학의 여러 분야들이 체계화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또한 커피는 기독교 공동체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커피를 나누며 교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 카페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와 커피의 만남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기독교의 신중한 입장이 커피와의 만남을 이끌었고 그 만남이 신학 발전과 기독교 문화 형성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와 커피가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왜 목사님들이 유독 커피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최종 답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커피의 아름다운 조화 21세기 교회와 커피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 문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커피가 어떻게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 기독교와 만나게 되었는지 그 긴 여행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현대 교회에서 커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왜 목사님들은 여전히 커피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현대 교회와 커피의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교회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교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교회 카페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카페는 단순한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편히 쉬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공간은 작게 하고 카페와 도서관 공간은 크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교회가 더 이상 성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목사님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교회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상일동에는 양광모 목사님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양 목사님은 일주일에 6일은 카페에서 일하고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십니다. 목사님이자 바리스타이며 유일한 직원인 셈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커피와 교회에 안민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 목사님은 카페는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이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무려 13년 동안 카페교회를 운영하시며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카페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컬러와 카페 경영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카페를 차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실력과 카페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커피를 블렌딩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카페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3평의 카페를 개업했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카페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솔직히 말리고 싶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카페 교회는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카페 문화가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커피가 가진 독특한 매력 때문입니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종교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 카페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 교제의 장입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이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적 교제를 깊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헤어졌다면 이제는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지역사회 소통의 플랫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부담 없이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교인보다 주민이 더 많이 찾아오는 교회 카페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때로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선교적 플랫폼입니다. 커피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활용한 선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 현장에서 커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40창과 커피 벨트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커피 산지에서의 선교 활동에 커피가 중요한 접촉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목사님들이 커피 전문가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목회적 필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은 그 자체로 환영과 따뜻함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목사님이 권한 커피를 마시며 상담을 받는 성도들은 더욱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커피는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와 목회 사역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벽 기도의 전 맑은 정신을 위해, 설교 준비 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신방길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커피는 여전히 목사님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교회 카페 문화는 또한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카페는 매우 친숙한 공간입니다. 교회가 딱딱하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편안하고 친근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성세대들도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 카페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환영이 바로 기독교의 환대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의 커피 사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커피가 아라비아와 유럽을 거쳐 기독교와 만나고 수백 년간 신학 발전과 기독교 문화 형성에 기여해온 그 긴 역사의 연장선에서 오늘날의 교회 카페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커피는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커피가 가진 환대와 소통의 특성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교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커피 한 잔을 통해 낯선 이를 환영하고 어려운 이를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커피를 사랑하는 이유,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목회적 열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인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
그 한 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와 커피의 특별한 만남,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